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재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6페이지에 보시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종합부동산세라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종합부동산세라는 것은 일정 요건의 토지나 또는 주택, 다만 건축물, 업무용 건축물은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했었죠. 그럼 일정 요건의 토지나 또는 주택을 과다하게 소유하는 자가 있다면 그 과다 소유자를 파악을 해서 우리가 과세관청에서 세액을 결정해서 고지 납부하는 국세를 종합부동산세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주택은 어떻게 한다고 그러냐면 주택을 만약 여러 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여러 채 가격을 조사해서 공시한다라고 했었죠. 그것을 공시가액의 합이다라고 하고요. 그 합계 금액에서 일정 기준액을 차감해 줍니다. 그럼 이때 일정 기준액은 6억 원이 되고 그 초과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 곱하자. 그 다음에 곱하기 누진세율로 과세를 합니다. 그러면 그 세금에서 이미 기준금액을 초과돼서 기납부된 세금이 있다면 그 기납된 세금을 차감해주고 납부하는 그런 세금을 말한다고 했었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 기준금액을 알아두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여러 주택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6억 원을 초과해야 되고 다만 단독 명의의 1세대 1주택자가 됐을 때는 기준금액이 9억 원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 초과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토지는 이제 어떻게 되는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지. 일단 토지는 우리가 토지의 종류가 1차적으로 우리 재산세 시간에 공부했던 토지가 일단 구분이 돼야 됩니다.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셔야 되는데 토지의 종류는 그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라고 있었어요. 첫 번째 우리가 토지는 분리과세 토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분리과세 토지가 있다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종합합산 과세 토지가 있었습니다. 종합합산 과세 토지가 있었고 세 번째는 별도합산 과세 토지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 토지를 구분하는 이유는 이러한 유형의 토지 중에 재산세를 다 내긴 되지만 이 중에서 재산세가 나오는 토지가 있고요. 종합부동산세가 나오는 토지가 있고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토지가 있기 때문에 이 구분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분리과세 토지는 규제가 되는 토지였나요? 규제가 되지 않는 토지였나요? 그렇죠. 규제가 되지 않는, 그렇죠?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분리시켜서 과세한다는 건 얘만 과세를 한다는 거니까 그만큼 세금 부담 줄어들겠죠? 자, 따라서 얘는 규제가 되지 않는 토지고 합산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규제가 되는 토지다라고 했었죠. 그럼 분리과세 토지라는 건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일정 요건의 농지 또는 공장용지, 목장용지 등의 토지를 말했었죠. 이런 토지는 별도로 분리시켜서 우리가 과세를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합산 과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였죠. 나대지나 잡정지 등의 비사업용 토지. 그래서 비사업용 토지끼리 우리가 모아서 과세하는 것을 종합합산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비사업용 토지끼리 합산하는 거다. 그러면 별도합산이라는 것은 영업용 토지끼리 합산하는 것을 별도합산이라고 한다. 그래서 끼리끼리 합산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규제가 되는 토지를 말한다. 자, 그러면 1차적으로는 재산세를 다 부담을 하고 2차적으로는 재산세를 다 부담을 하고 2차적으로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시켜야 되는데 분리과세로 분류되는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물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지만 종합과 별도는 우리가 합산해서 과세를 한다가 되겠죠. 그렇죠? 종합과 별도는 합산해서 과세한다. 자, 그러면은 일단 이 구분이 돼야지 그 다음부터 이제 이걸 따지겠죠. 그러면 계산의 흐름은 우리 이미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배웠지 않습니까? 그 계산의 흐름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계산의 흐름 정도만 이해를 지금 단계에서는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일단 토지 구분을 해서 종합은 종합끼리 합산하고 별도는 별도끼리 합산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공시를 해야겠죠. 이것을 우리는 공시가액의 합이다
합계 금액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합계 금액에서 일정 기준액을 차감을 시켜주고, 그렇죠? 초과된 금액에다가 곱하기 뭘 곱해주면 돼요? 공정 시장가의 비율, 그렇죠? 공정 시장가의 비율을 곱해주면 됩니다. 공정 시장가의 비율을 곱해주면 돼요. 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곱하기 세금의 부담률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때 이 기준금액이 얼마인지가 매우 또 중요하겠죠. 그렇죠? 종합은 기준금액이 이제 5억입니다. 그럼 이때 기준금액은 공시지가상으로 우리가 5억을 넘느냐 안 넘느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5억을 나중에는 꼭 기억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별도 합산 과세 토지는 영업용 토지예요. 영업용 토지니까 영업용 건물에 딸린 토지로서 영업용 토지다. 그러니까 영업용 토지는 좀 높겠죠, 가격이. 그래서 여기 공시가액이 좀 높습니다. 80억을 넘어야 됩니다. 80억. 그래서 여기는 5억을 초과하면 종부세가 부과돼요. 여기는 80억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금액이 좀 중요하다. 그렇죠. 이걸 알아야지 그 다음에 진행이 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어떤 거냐면 재산세에서도 공부했다시피 재산세도 일정 시가 표준액에다가 곱하기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서 가격을 비탄력적인 금액을 탄력적인 금액으로 조정을 해줬었죠. 그렇죠?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금액 자체가 공시가 돼 있다 보니까 비탄력적일 수밖에 없어요. 딱 고정돼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탈피하게 하려면 이 비율을 좀 조정을 해줄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공정시장가의 비율은 곱하기 80%가 되고요. 여기도 곱하기 80%가 됩니다. 그러면 요 금액에다가 곱하기 세율. 그럼 종합합산은 합산되면 될수록 세금률을 점점점 높이는 거죠. 자, 그래서 곱하기 초과 누진세율로 갑니다. 여기도 곱하기 초과 누진세율로 간다. 그러면 이제 세금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가 세금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만 요 기준금액, 그렇죠? 요 기준금액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적으로 또 종부세를 부과해야 되는데 2차적으로 종부세를 부과하게 되면 이건 이중과세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1차적으로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적으로 또 종부세를 부과하게 되면 이중과세가 되는 거다. 한번 과세하고 또 과세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서는 종부세를 부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1차적으로 매기고 2차적으로 종부세를 매겨야 되는데 이중과세 됐으니까 종부세를 부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부과를 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방법은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그랬죠? 이미 7월 달하고 9월 달에 세금을 냈다 이거죠. 그 다음에 12월 달에 또 종부세를 부과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미 낸 걸 어떻게 하느냐. 이미 낸 거를 다시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이거는 시군구청에서 받는 세금이고 종합부동산세는 세무서에서 받는 세금이다 보니까 이 시군구청에서 세금 다시 돌려주겠어요? 그럴 리가 없겠죠. 그러면 상충이 된다. 좋다. 그러면 종합부동산세 계산할 때 요 낸 것만큼은 이미 기납이 됐으니까 기납된 재산세이므로 이 세금을 빼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종합부동산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 냈던 재산세가 있습니다. 이걸 더해요. 더했는데 요 금액이 전년도 종합부동산세하고 재산세를 합친 거에 1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해놨습니다. 이런 거를 우리 주택에서 공부할 때 뭐라고 했었죠? 세부담의 상한이라고 했죠. 세부담의 상한. 그렇죠? 세금 부담의 상한이다. 세금 부담의 상한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상한이니까 한도를 둔다 이거죠. 세금 부담에 한도를 두자. 그래서 이 일정 한도까지만 우리가 세금을 부담하자.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이런 거를 세부담의 상한이라고 했었죠. 그러면 150%를 초과하지 못하는 거니까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하자. 이렇게 했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뭐 보통 우리 시험에서 물어보면은 뭐 기준금액 물어볼 수 있겠죠. 기준금액이 얼마냐. 공정시장가의 비율이 뭐 몇 프로냐. 세율이 무슨 세율이냐. 그죠? 이거 왜 빼주느냐. 이중과세 방지다. 그 다음에 세금 부담의 상한 비율은 몇 프로냐. 150%다. 그러면 전년도 대비 1.5배를 넘지 못하도록 한다.
그렇죠? 그러면은 10만 원이면은 15만 원을 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급격하게 세금 부담이 느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것을 만들었다가 되겠습니다. 이런 제도를 세부담의 상한이다라고 합니다. 세부담 상한. 네. 자,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교재 한번 볼까요? 교재 보시면 종합합산 과세토지하고 별도합산 과세토지가 있는데 종합합산 과세토지는 무슨 토지예요? 비삼용 토지를 말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비삼용 토지끼리 우리가 합산하는 것을 종합합산이라고 한다. 그래서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마이너스 5억 원, 그렇죠? 5억 원을 차감을 시켜주고 난금액에 공정시장가입을 80%를 해준다. 그리고 누진세율로 과세해서 세금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누진세율은 몇 프로예요? 0.75에서 2%의 초과 누진세율이 됩니다. 0.75에서 2%의 초과 누진세율이다. 자, 그 다음에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서 당해 토지 과표 금액에 대한 토지분 진세를 빼주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150%를 넘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별도합산 토지는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이죠. 그러면 80억을 초과했다면 그 초과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80% 그리고 0.5에서 0.7%의 누진세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가 기납된 진세를 빼주면 이것이 몇 프로를 초과하지 못한다? 150%를 넘지 못한다. 이렇게 되겠죠. 이런 제도를 뭐라고 한다? 세부담의 상한이다. 그렇죠? 세금 부담의 상한. 한도를 두자 이거죠. 세금 부담의 상한. 한도를 두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가징수 방법은 과세 기준일이 있는데 기준일이 매년 몇 월 며칠이에요? 6월 1일이 되겠죠. 6월 1일 날이 된다. 그래서 6월 1일 현재 시점에 소유자가 누군지를 따져서 우리가 판단하자. 이렇게 썼습니다. 네. 그러면 6월 1일 현재 시점에 재산세 납세무자는 종합부동산세 납세무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6월 1일 현재 재산세 납세무자는 2차적으로 종합부동산세 납세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칙은 부가가세다. 부가가세라는 것은 세무서에서 세액을 결정해서 부과한다. 이거죠. 세무서에서 세액을 결정해서 부과하자. 이게 부가세입니다. 그래서 관할 세무서장은 당해년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부가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신고납부. 자, 원칙적으로 고지납부가 원칙이 있는데 선택적으로 신고를 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신고납부 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 과표세액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자, 이건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신고납부를 선택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부과되는 세금은 농어촌 특별세가 종부세 납부세액이 20%다. 그러면 종합부동산세가 100만 원이면 농어촌 특별세가 20만 원 되는 거죠. 100만 원, 20만 원. 20만 원, 종합부동산세가 20만 원이면 20%면 4만 원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분납과 물납이 가능하다. 이제 분납은 나누어 내는 것이고 물납은 금전 대신 다른 것으로 내는 것을 물납이라 한다. 자, 그러면 거기 보시면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물납을 허가하거나 납부할 세액이 5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뭐 할 수 있다? 분납할 수 있다. 2개월 이내에. 자, 요런 숫자들 1,000만 원 초과냐 500만 원 요런 숫자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면 되겠고 지금은 이렇게 되는구나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분납과 물납의 용어 알아둬야죠. 나누어 내는 거다. 그렇죠? 500만 원 넘어가면은 나누어 낼 수 있고 그 다음에가 1,000만 원 넘어가면은 물납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얘기가 대충 마무리됐죠? 종합부동산세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언제 내는 거예요? 매년 내는 거죠? 매년 내는 것이고 매년 재산세를 납부했던 납세무자죠. 즉 재산세 재산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그 5가지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자 중에서 일정 요건의 토지 다만 토지는 분리과세 토지 제외시키고 그 다음에 합산 토지와 별도 합산 토지 그렇죠? 이걸 말하는 거죠. 이런 토지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자 주택 중에서도 물론 사업 목적으로 활용하는 주택 뭐 임대주택이라든가 가정 어린이집이라든가 뭐 미분양주택이라든가 사원용 주택이나 이런 것들은 제외합니다. 사업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들은 제외해요. 그리고 그러한 토지나 주택을 소유한 자의 공시가격에 합계 다 합쳐본다 그죠. 그 합계 금액에서 일정 기준액을 빼주고 나면 그 초과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80% 곱하자. 그렇죠? 그러면 종합은 5억이고 별도는 80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초과 금액의 80% 곱해주고 누진세율로 계산해 줍니다. 그러면 요 초과된 금액에 대하여 이미 기납된 재산세를 빼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종부세하고 재산세를 더한 금액이 전년도에 몇 프로를 초과하지 못한다? 150%를 초과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리과세 토지 제외고 종합 합산 토지하고 별도 합산이 과세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를 납기를 통해서 고지서를 발송하고 만약에 신고가 가능하면 선택적으로 신고 납부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양도소득세로 가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자, 양도세는 거의 뭐 우리 끝세목에 해당이 되는 것이 양도소득세 되겠죠. 자, 양도소득세 한번 가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일단은 양도소득세를 알기 위해서는 소득세가 먼저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소득세 내용이 정리가 안 돼 있어서 제가 이제 소득세 가지고 한번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소득세. 그러니까 소득세를 알아야 되거든요. 소득세의 일종이 양도소득세이기 때문에 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소득세라는 세금은 어떤 세금이냐? 자, 이렇게 정의합니다. 소득세는 한번 정의해 볼게요. 일단 개인이 내는 거예요. 개인의 소득을 말합니다. 개인의 소득. 개인의 반대말은 이제 법인이 되는데요. 만약에 법인이 돈을 벌어서 만약에 세금을 낸다. 그럼 법인은 법인세를 냅니다. 법인은 법인세를 내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고요. 개인이 플러스 일정 기간 동안 플러스 활동을 통해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국세를 우리는 소득세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개인은 우리가 둘로 쪼개져요. 개인은 둘로 쪼개집니다. 개인은 우리가 그 두 가지예요. 거주자라는 개인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거주자라는 개인이 있습니다. 자, 거주하는 개인이 있고, 비거주하는 개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주자의 정의가 또 중요하겠죠. 거주자라는 것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183일 이상 거소를 두고 있는 자를 거주자라고 얘기합니다.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183일 이상 거소를 두고 있는 자를 거주자 이렇게 정의돼요. 그러면 당연히 저나 여러분은 주소가 있을 거고 이 183일은 이제 작년에 개정이 된 건데 이거는 뭐냐면 과거에 이제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라고 했는데 이것이 좀 강화됐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거주자 비거주자는 국적과는 상관이 없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적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국적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분이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마이클 리다 이거예요. 마이클 리. 근데 마이클 리라는 분이 우리나라에 와서 원어민 강사로 1년 동안 강의를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주소득이 1년 이상 주소는 없지만 거소 호텔이나 어디 학원에서 마련해준 아니면 학교에서 마련해준 곳에서 기숙할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가 이제 거소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왜 183일로 이제 개정이 되냐면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1년을 갖다가 규정을 악용해서 사업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 한 7개월, 8개월 있다가 또 외국 한 몇 개월 있다가 또 거기서 또 여기서 프랑스로 갔다가 다시 미국으로 갔다가 홍콩으로 갔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거주자는 비거주자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규정을 악용해서 1년 규정을 악용해서 역외 탈세라고 해서 해외에다가 이런 가장의 소득들을 만들어 놓고 조세를 회피하는 그런 사례가 늘어났던 겁니다. 그것이 또 발각이 됐고 그래서 역외 탈세로 해서 소송도 제기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걸 개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183일 이상 거소. 그럼 183일이면 1년이 365일이니까 183일이면은 6개월 정도 되겠죠. 그런 분들한테는 우리가 거주하러 보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국내 주소를 두고 있거나 183 이상 거소를 둔 자 이렇게 얘기된 거죠. 그럼 비거주자는 뭐냐? 그런 주소도 없고 183 이상 거소도 없는 자가 해당 소득이 없는 자가 이제 비거주자가 되겠죠. 그러면 거주자가 됐을 때하고 비거주자가 됐을 때하고 뭔가 차이점이 있을 수 있겠죠. 차이점이 뭐냐면 거주자가 되면은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이든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이든 다 합산해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 합산해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하지만 비거주자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만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거주자는 국내국의 모든 소득에 대해서 납세를 지지만 비거주자는 국내 소득만 납세물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납세물의 범위에 좀 차이가 있다 이거죠. 네,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서 신고를 하지만 비거주자는 국내 소득만 신고한다 이겁니다.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다. 납세물의 범위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만약에 해외에 소득이 많은 거주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거주자로 분류되는 것이 불리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비거주자로 하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해외 소득이 거의 저희처럼 없다면, 그렇죠? 여러분도 없으시죠? 네, 저도 없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거주자가 되든 비교적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안에 따라 좀 다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그러한 자가 대부분은 거주자가 되겠죠. 거주자가 일정 기간을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활동에서 소득을 올리면 수입을 올리면 얼마 동안의 소득인지를 따지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이게 1년간의 소득인지 6개월간의 소득인지 3개월간의 소득인지를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 일정 기간은 우리가 보통 1년 단위로 돼 있습니다. 1년 단위로 돼 있어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발생한 수입을 말합니다. 1월부터 12월 말까지 발생한 수입을 말해요. 네. 그러면 그 기간 동안 활동을 통해서 얻은 소득. 그럼 이때 활동을 통해서 얻은 소득의 종류가 있겠죠? 자, 여기 종류에는 뭐가 있느냐? 여기는 이제 종합소득이 있고, 그 다음에가 퇴직금 소득이 있고, 세 번째는 양도소득이 있습니다. 네. 종합소득, 퇴직금 소득, 양도소득. 예, 여기 있겠습니다. 그러면 종합소득은 뭐냐? 개인의 소득을 모아서 과세하자. 개인의 소득을 모아서 과세하자는 것을 종합과세소득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개인의 소득은 뭐가 있느냐? 여기에는 이자 소득이 있고요. 이자 소득. 그 다음에 이제 배당금 소득이 있고, 그 다음에가 사업 소득이 있고, 그 다음에가 근로소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연금 소득이 있고, 그 다음에 기타 소득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나눠지겠죠. 그러면 만약에 한 사람이 이자부터 출발해서 요 기타까지의 소득이 있으면 이거를 다 그로스해서 합산해서 신고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종합과세 소득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이런 소득이 있으면 다 합산해서 신고하라 이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종합과세 소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퇴직금 소득. 퇴직금 소득은 그럼 여기에 합산하느냐? 퇴직금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합산하지 않아요. 종합소득만 합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이것만 우리가 합산하는 거지 퇴직금 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양도소득도 합산하냐? 양도도 합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소득을 뭐라고 하냐면 이런 소득을 분류과세 소득이다라고 합니다. 분류과세. 분류과세니까 소득을 나누어서 과세한다 이거죠. 퇴직금은 퇴직금대로 정산하고 양도는 양도대로 정산한다 이런 얘기 되겠죠.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나와 있는 양도소득은 일단 알아둘 것이 다른 소득과는 합산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그렇죠? 별도로 분류해서 따로. 그 이유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퇴직금이라든가 양도 같은 경우는 목돈 소득이죠. 그렇잖아요. 퇴직금 10년, 20년 근속하다가 내가 1억을 받았다. 7천을 받았다. 목돈 소득이잖아요. 양도도 땅 팔았다. 집 팔았다. 양도소득이죠. 목돈 소득이죠. 자, 이런 목돈 소득을 여기다가 무조건 합산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퇴직금이나 양도 이런 목돈 소득을 여기다 합산하면 안 된다 이거죠. 이걸 별도로 분류해서 과세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퇴직금 받았다거나, 직장을 다니면서 땅을 팔았다거나, 직장을 다니면서 집을 팔았다. 그러면 그런 소득은 합산하느냐? 합산하지 않는다. 별도로 분류시켜서 과세를 한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분류과세라고 합니다. 분류과세. 자, 그래서 근로 소득들은 종합해서 과세하지만 퇴직금 양도는 별도로 분류해서 과세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활동 소득에 대해서 부과. 자, 부과는 어떤 방법이냐면, 자, 이거는 부과하는 방법은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법이에요.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득세는 신고 납부합니다. 신고 납부하는 국세다. 국세니까 이거는 세무서에다가 납부하는 거죠. 세무서에다가. 그렇죠? 그래서 이때 세무서는 주소지 세무서가 되겠어요. 주소지 세무서 가서 납부하는 거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해보면 개인에는 거주자 개인과 비거주자 개인으로 나눠지고, 그러한 개인이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1년 동안 활동해서 얻은 소득은 종합소득, 퇴직금 양도인데, 내가 이자라는 건 뭘까요? 예금이나 적금에 가입하면 이자가 나오죠? 그 다음에가 이제 배당은 이제 주식 투자. 주식을 투자하면 거기서 이제 우리가 배당금이 나옵니다. 이제 결산하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은 아시고, 근로는 이제 뭐, 월급이 되겠죠. 월급 받으면 이제 내는 세금이 근로소득세. 연금은 이제 노후생활 대비로 이제 하는 거고. 기타라는 건 뭐냐면요. 이거는 어쩌다 마주친 소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어쩌다 마주친 거. 즉,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받는 소득. 뭐, 예를 든다면 복권에 내가 당첨이 됐습니다. 그럼 복권 당첨 소득 같은 것이 기타 소득이에요. 복권 당첨이 우발적이지 그게 반복적일 수는 없잖아요. 그게 반복적이다? 그럼 우리는 지금 복권 연구해야 됩니다. 복권 공부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복권에 당첨이 됐다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요즘 이제 빈집 같은 거를 임시로 빌려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잠깐 내가 해외에 갔다 온 사이 단기 월세를 받는다. 그런 소득이 이제 우리가 기타 소득이고, 아니면은 이제 손해배상금을 내가 받았다. 이것도 기타 소득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한 사람이 이런 이자부터 해서 기타까지 있으면 다 이걸 합산해서 증거하자 이거예요. 다 합산해서 이것을 우리는 종합과세 소득이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퇴직금이나 양도소득은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분류해서 과세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별도로 분류해서 과세한다. 그래서 분류과세, 여기는 종합과세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분류된 소득을 나누어서 우리가 그러면 신고 납부를 언제까지 하냐면요. 1년 끝나고 나서 신고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1년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익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5월 달에 합니다. 5월 달에 확정해서 신고 납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확정 신고. 그럼 우리가 지금 배우는 양도소득세를 기준으로 하면, 양도소득세라는 것은 양도하는 개인인 거주자가 1월 1일부터 12월 30일 과세기간 동안에 양도했을 때, 양도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팔았다, 처분했다를 양도를 합니다. 그러면 팔아서 처분해서 들어온 소득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그 다음에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그 다음에 5월부터 5월 30일까지 뭐 한다? 신고 납부한다. 그럼 신고하는 곳이 있어야겠죠? 그것을 우리는 주소지라고 한다. 그러면 이 주소지를 우리는 뭐라 합니까? 납세지라고 하죠. 주소지를 우리는 납세지라고 한다. 그래서 납세지 세무서 가서 신고하고 납부하자가 되겠습니다. 납세지 세무서 가서 신고하고 납부하자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는 총칭해서 뭐라고 한다? 총칭해서 뭐라고 한다? 소득세라고 한다. 총칭해서 소득세라고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대충 우리가 기본적인 정리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양도라는 거기 양도소득세 총론의 의의를 보시면, 양도소득세 의의는 개인이 해당 과세기간, 이때 과세기간은 자 밑줄 한번 쳐볼까요? 밑줄 쳐놓으시고
1월 1일부터 우리가 12월 30일까지 그 기간 동안에 부동산 등이 이제 과세 대상이 됩니다. 즉 양도하는 대상이 있어야겠죠. 그런 부동산 등의 자산을 양도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거, 소유권을 넘겨주는 걸 양도라고 그래요. 쉽게 팔았다 이거죠. 팔아서 발생한 소득을 과세 대상하여 부과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라고요? 신고 방식이라고 했죠. 신고를 통해서 결정하는 소득세를 말합니다. 소득세 중에서는 종합과세가 되는 소득이 아니라 별도로 분류해서 과세가 되는 소득을 말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과세권자 납세지인데, 과세권자는 양도자의 주소지가 납세지가 됩니다. 주소지가 납세지가 돼요. 그래서 주소지 세무서에 가서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취득세 같은 경우는 납세지가 어디였었죠? 취득 물건의 소재지, 등록면허세도 등록 물건의 소재지, 재산세도 재산의 소재지, 종합부동산세는 이제 개인일 때는 주소지였죠. 하지만 양도세도 양도자의 주소지 세무서가 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내가 서울에 있는 서울시 노원구에 산다. 노원구가 주소지가 있다. 그런데 취득 물건은 어디였냐면 천안 아산에 있는 오피스텔을 하나 분양을 받아놓은 거예요. 분양을 받아놨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어떻습니까? 천안 아산의 오피스텔을 딱 분양을 받았다면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납세지를 어디로 하자는 거예요? 천안 아산에 분양을 받았으니까 아산시청이 취득세 납세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부동산을 내가 매도했다. 매도계약을 체결했다. 그럼 매도계약을 체결했다면 납세지는 어디예요? 그렇죠. 노원구. 주소지가 노원구니까 바로 노원세무서가 되야죠. 노원세무서. 주소지는 노원세무서가 될 겁니다. 그럼 노원세무서 가서 신고하고 납부한다가 되겠죠. 그렇죠? 자, 취득세는 우리가 물건의 소재지가 되겠고, 그걸 팔았을 때는 주소지 세무서인 노원세무서 가서 신고하고 납부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과세권자는 양도자의 주소지인 납세지 세무서장이 되는 거다라고 되어 있죠. 주소지. 그 다음에 납세무자는 국내 자산의 양도소득 및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 주소나 거소를 둔 거주자의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이다. 자,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5년이라는 말이죠. 5년이라는 말에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5년 이상이다라고 되죠. 5년 이상. 그러면 이거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해외 부동산 같은 경우는 당연히 거주자가 되면은 국내 주소를 두고 있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가 되면 거주가 되는데, 양도소득세에서는 이 국외자산 신고를 요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예외적으로 5년 이상 주소나 거소를 둔 자로 합니다. 굉장히 기간이 길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만약에 이분이 요즘 이제 한국으로 귀화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한국으로 귀화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러시아 살다가 축구 선수인데 러시아에 집도 있어요. 근데 그냥 한국으로 아예 귀화를 한 거예요. 한국이 괜찮은 것 같다.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이 집을 이 사람이 한국으로 귀화했는데 귀화한 지 한 2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 집을 정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집을 정리하는데 정리하자마자 이걸 갖다가 우리 한국에서 합산해서 신고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금 부담이 커지잖아요. 그렇죠? 1년 이상 180상 거소만 둬도 거소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지금 한국이 좋아서 한국으로 귀화를 우리가 하는 건데, 그렇죠? 한국이 좋아서 한국으로 귀화를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 그러면 이분 입장에서 진짜 이거는 황당한 거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 다 5년 이상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분들은 5년 이상 주소나 거소를 둔 상태에서 팔았을 때만 규제를 하고, 그러지 않았을 때는 규제를 한다, 규제를 하지 않는다, 규제를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좀 5년이라는 말을 좀 꼭 알아두실 필요 있겠죠. 그 외 소득, 퇴직금이나 종합소득은 국내 주소나 183일 이상 거소, 이걸 따라가지만 국외자산의 양도세 신고 대상자는 몇 년이다?
거기 나온 대로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자에 한한다. 자, 그게 여러분들 좀 조심해야 될 점이고요. 시험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소득세 정리 다시 한번 하고 그 다음에가 나머지 내용 다음 시간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득세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법인이 아닌 개인 중에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개인이 통상 거주하는 국내 주소나 183 이상 거주를 둔 자를 말하는데 국적과는 관계없다 그랬죠. 그래서 마이클 리도, 마이클 홍도 거주가 될 수 있어요. 다만 국외 자산을 양도했을 때는 5년 이상 주소나 거주를 둔 자를 말한다. 그런 자가 1월부터 12월 말까지를 뭐라고 한다고요? 과세기간. 이 과세기간 동안 활동을 통해서 그렇죠? 투자활동, 금융활동, 사업활동, 근로활동, 연금활동 이런 활동을 통해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는 어떻게 한다고? 신고하고 납부한다. 확정신고한다 이거죠? 확정신고는 어떻게 한다? 그 다음에 5월부터 5월 말까지 신고 납부한다. 그러면 납세지는 어디로 간다? 소재지다, 주소지다. 주소지 세무서 가서 신고하고 납부한다. 이런 국세를 우리는 소득세라고 한다는 이해 되겠죠? 자, 그럼 이상으로 해서 이번 시간에는 소득세에 대한 얘기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부터 출발해서 또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습 잘 해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